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의 눈, YTN 박광렬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렬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들여다볼 주제,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 명칭 자체가 그 생소한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 이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나이,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올리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범죄 혐의 등도 함께 적어서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 과거로 치면 조리돌림이라고도 했는데 일종의 명예형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범죄나 살인, 아동학대 같은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들이 대상이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에 머물던 일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혀서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베트남에 숨어 머물다가 인터폴 수배를 통해서 붙잡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디지털 교도소니까 사람을 직접 가두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들이 운영하죠. 여러 개인들이. 명이. 근데 이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사람의 어떤 범죄 사실이 정확하게 어떤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설령 만약에 일부 범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곤혹스럽거나 큰 수치심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관계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뒤에 보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문제가 된 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대학생인데 A씨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지난달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지난 7월 이 디지털 교도소가 A씨의 얼굴과 학교, 전화번호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네. 공개한 이유가 A씨가 이 지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 알몸 사진을 합성해서 예를 들어서 제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해서 마치 그것처럼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럼 마치 그 사람이 이 나체 사진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텔레그램으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성범죄자다. 이게 지금 디지털 교도소 측의 주장인데 이후에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A씨 측은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 링크가 와서 눌러본 적이 있다. 그래서 해킹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반면에 디지털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증거를 제시하면 그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만약에 누명이라면 유족과 경찰이 진실을 밝히면 될 일 아니냐 하면서 심지어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그를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 신상이 공개됐던 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사실 범죄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도 커졌고요. 근데 이 대학 교수도 제가 듣자 하니까 원래 정말 그 신경정신과 정신의학 관련 전문 교수십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분도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교수시니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 이게 있었을 테지만 어린 나이 이를테면 한 20대 초반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이제 맞추시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교도소라는 거가 아무래도 계속 존재한 이유가 방금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이트 운영자가 법의 솜방망이 처벌,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 하는데 실제 공감을 표시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이트에 보면 N번방 아시죠? 이 N번방 관련해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도 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도 이제 확보가 됐고 수집된 증거도 있고 개인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이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쾌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의견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재판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범죄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사적 제재, 그러니까 공권력 어떤 기관이 아니잖아요. 사법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제재를 사적으로 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올리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특히나 이런 성범죄 사건 이런 게 사실관계가 되게 파악을 하기에 공권력을 투입해도 쉽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련 사건에 연루되거나 혐의를 받는다고 아직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공개 사이트에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올라온다는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원래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약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신뢰받지 못하는 뭐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부, 뭐 법조항에 대해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조두순 혹시 예. 기억하십니까? 예, 그럼요. 예. 12월 13일에 출소하고 아마 라디오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 이게 우리 법의 그 의사결정 능력이 뭐 없거나 아주 미약할 때 저지른 범죄는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저질렀다. 네. 그러면 처벌이 더 약해집니다. 네네. 예. 이게 지금은 선택인데 예. 2018년 전에는 필수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이 되면 네. 이 사람이 술을 마셔서 의사 능력이 약했구나 하면 무조건 형벌을 더 약하게 네. 해줘야 되는 게 필수였습니다. 필수였는데 아, 예. 조두순이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았었죠. 뭐 당시에도 판사가 이걸 왜 적용했을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네. 또 검찰은 왜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불만이 있으면서 네. 이런 사적 제재까지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개인 정보를 올렸을 경우에 근데 이제 그 개인 당사자의 어떤 범죄 사실이 정확하게 맞다, 사실이다, 부합한다. 그렇게 했을 때조차도 처벌을 받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하면 네.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에 그러니까 사실을 썼을 때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를 적었을 때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거짓으로 명예훼손까지 하면 더 나쁘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실제로 했는데 그걸 A가 잘못했다고 특정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이트 이런 데 올리면 네. 명예훼손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로 올려도 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오로지 예외가 하나 있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뭐 쉽지가 않겠죠. 네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올렸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을 오히려 가해자가 나 명예훼손 당했어 이러면서 역고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요. 차라리 이 조항 없애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민사소송으로 내 인격권 침해당했다 해서 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아까 얘기하신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으로 체포된 A씨, 아까 베트남에 있다가 인터폴 수배로 잡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뭐 공익성 이런 부분 좀 인정될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 전제가 그러니까 사실 적시에만 예. 공익성이 인정이 되니까 사실이어야 하는데 하고. 이번엔 좀 정보가 다른 부분이 있고 예. 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예.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양육비 주지하는 부모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배드파더스라고 있죠. 예, 맞죠. 예. 이혼했는데 고의로 자녀 양육비 주지하는 부모의 이름이나 얼굴, 나이, 직업 등을 공개를 하는데 네. 여기 운영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였어요. 예. 예, 이 신상 공개에 따른 흠집보다는 공개에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 네. 또 양육비 같은 건 또 비교적 명확하게 안 준 걸 입증하기가 좀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올 위험이 더 적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사람은 이제 붙잡혔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순기능을 보는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한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이게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뭐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렇게 이번에 디지털 교도소에서 다뤘던 범죄들 좀 사건 줄이기 위해서는 뭐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교육 예. 그리고 뭐 사회적인 문화, 뭐 예산, 인력 지원 모두가 필요한데 너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언론이 강한 처벌에만 방점을 둔다 이런 또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었고 하지만 물론 이제 법 규정 중요하겠고요. 나아가서 이 적용의 문제, 양형이라고 하는데 네. 앞서 뭐 심신미약 사태, 술 취해서 범죄 저지른 것처럼 악용할 수 있는 여지 줄이고 뭐 개개인들 판사들 양형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는 네네.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또 이런 디지털 교도소를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을 보면 네. 특히 이제 그 뭐 성범죄니 아동학대 같은 특히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종신형도 가능한 그런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련 범죄에 관련한 어떤 법에서 어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이 사법기관의 최종 목표가 원가정 복귀로 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 그 가장 좋은 건 그 가정을 교육을 해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 교육 시간도 늘려야 되고 예. 사람의 이 습벽이라고 하는데 그 습성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서 하나하나 인식을 바꿔나가고 네. 그에 맞게 처벌 규정도 더 강화할 건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앵커의 눈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YTN 박광열 앵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남미 칠레에서 오는 25일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두 가지 안건이랍니다. 첫째는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째는 개헌의 주체를 국회의원 절반과 시민대표 절반으로 할 건가 아니면 전원 시민대표로 할 건가인데요. 후자로 결정되면 변화의 폭이 클 것 같습니다. 칠레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데요. 우리의 1987년과 비슷한 시기인 1989년에 국민저항으로 군부 독재를 끝냈고 우리나라보다는 좀 늦지만 2010년에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치솟는 생활비 때문에 국민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해 말 한 달여에 걸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결과입니다. 칠레는 남미의 포크 붐을 일으킨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비올레타 파라라고 하는 전설의 여장부가 있습니다. 1917년생인 비올레타는 젊은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요를 수집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독재자와 부도덕한 자본가에 항의하는 민중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은 거죠. 그의 1966년 마지막 앨범에 그라시아스 알라비다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한 해 전에 발표한 건데요.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라는 게 가사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곡의 가사가 삶의 역사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비올레타 파라의 딸인 이사벨 파라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아르헨티나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올레타 파라의 목소리와 비슷한 딸의 목소리로 들으니 새롭네요. 의료봉사에 평생을 바치신 한원주 원장님이 며칠 전 돌아가시면서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라는 말을 남기셨죠. 가을입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일상이 돼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의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 무관중 경기가 이 경기력에 좀 미치는 영향. 예전에 저희가 잠깐 네. 관련 얘기를 해본 적은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에도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는데 어떤 네. 내용이냐면요. 최근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면 시즌 초반에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는 어떤 원인 가운데 하나가 네. 바로 무관중 경기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인데 뭐 아주 단정지은 어떤 그런 결론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다득점 경기의 원인의 네. 원인 중 하나가 그 무관중 경기일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인데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네, 분석 내용이나 근거들을 네. 보면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기가 그래서 다득점 나오는 이유가 네. 지켜보는 이들 팬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렇다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득점 경기가 이제 뭐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일단은 현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지난 5일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 수 있는 경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의 이제 햄스트링 부상 복귀전이었죠. 네네. 맨유전에서 6대1 대승이 이제 나왔어요. 토트넘이. 예. 이게 이제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한 경기에서 6점을 내준 건 이번이 세 번째고. 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같은 날 열린 이제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 우승팀 리버풀을 네. 7대2로 격파를 했는데 축구에서 7골, 더군다나 상대편이 2골 넣었으니까 9골이 한 경기에 나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강팀들이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한 경기 9골은 거의 한 3경기나 4경기 해야 나오는 골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에서. 축구에서 강팀의 기본 조건이 실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네. 한 경기에서 7골을 허용했던 게 57년 만이고요. 예. 또 우승팀이 다음 시즌에 7골을 허용한 거는 67년 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세기 이상. 기록을 세우고 있는 네, 계속해서? 엄청난 기록이 나온 건데. 네. 기록을 이제 전체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현재까지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초반 38경기가 총 열렸는데 144골이 나왔고요. 예. 근데 이거를 지난 시즌 같은 경기 수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한 40골 정도가 무려 40골. 네, 무려 40골 정도가 예. 늘어났는데 1부 리그 기록을 통틀어 봤을 때는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현재 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축구가 경기당 뭐 보통은 한 평균 2골 정도, 네. 2점 몇 골 정도, 많아야 한 3골 정도 양팀 합산해서 나오는데 현재 기록이 3.79골이라고 해요. 현재 시즌 초반 페이스가. 네, 거의 4골이네요. 예, 이게 네. 1930년 31 시즌 네. 3.95 이후 최다니까 사실상 뭐 현대 축구 예.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현대 축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어떤 다득점 페이스가 예. 역대 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재밌는 부분은 38경기 중 11경기가 5골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29%가 5골 이상이 나왔고 이것도 역시 1960, 61 시즌 이후 최고 기록이고요.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기록이 이 부분인데요. 슈팅 부분인데 네. 슈팅은 득점은 많이 나왔는데 경기당 슈팅은 지난 시즌 대비 줄었어요. 감소했다.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11%였는데 네. 올 시즌이 지금 16.1%. 한마디로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다라는 게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선수들의 어떤 골 결정력 간의 실력인데 네. 갑자기 이게 늘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자 보통 축구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네. 2골 정도 넣으면 뭐 이렇게 대충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오늘 이겼겠는데 네, 이기겠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이런 추세라면은 2-3골 넣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이제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격을 잘하면 팬을 얻고 네. 수비를 잘하면 우승컵을 얻는다라는 이제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바꿔 말하면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 최소는 지지 않는 무승부는 확보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골, 3골 넣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축구의 기본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승점을 하는 프로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네. 무실점 경기를 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기대 승점이 한 골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승점보다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골도 먹지 않으면 최소한 무승부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죠. 한 골을 넣는다고 했을 때 다 상대편이 2골이나 3골 이상을 넣어버리면 네. 승점은 0점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기대 승점은 한 골도 먹지 않았을 즉 수비를 잘했을 때 훨씬 높은 상황인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 시즌 초반 페이스는 3골 넣어도 네. 4골 먹고 질 수 있는 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다득점 경기 원인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죠. 무관중 경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말씀하신 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오늘의 직접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득점이 많이 나온다는 건 공격수와 수비수 입장에서 좀 나눠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공격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무관중 경기는 공격수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담, 예. 압박감 이런 것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압박감이 주는 네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데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그런 선수 있잖아요. 훈련 때는 엄청 잘하다가 네.
경기에 막상 들어가면 네. 막 소위 말하는 똥볼 차고 홈런 슈팅 때리고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무대 체질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이 대부분 이제 관중에 대한 관중들이 못했을 때 나오는 비난이나 뭐 욕설이나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 공포 이런 부분인데 관중이 없다 보니까 훈련 때 하는 것처럼 몸에 힘들어가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격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 일부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관중 경기일 때 그런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수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일단은 시즌 종료가 지난 시즌께 좀 지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프리시즌 기간이 짧았고 이것은 결국 훈련 기간이 짧았다. 훈련장 자체가 짧았다. 부족했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운동 능력이나 전반적인 팀의 어떤 수비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난 시즌보다 약해졌고요. 해이해졌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릴 때 공격수는 관중이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수 입장에서 좀 반대요. 홈 관중이나 관중이 있으면 조금 더 어떤 텐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관중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비수들은 체력이나 훈련량도 적은 방에서 관중까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관중이 없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수비수는 골을 넣는 사람은 아니라 골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중이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분위기가 조금 다른 환경에 처해지면서 그 경기력이나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 어떤 논리 저는 굉장히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관중이 없을 때 관중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니까. 근데 관중이 없을 때 근육량의 어떤 뭐 반응 속도나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 뭐 한 20% 정도 좀 차이가 난다. 또 관중이 없을 때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관중 경기가 공격수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고 수비수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하는 게 뭐냐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요. 그 경기장에서 직접 수비 훈련을 경기와 똑같은 미니게임을 많이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수비수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경기에 대한 적응력, 그다음에 훈련량, 실전 감각,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집중도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 실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과학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더 필요하겠지만 맞습니다. 타당한 얘기를 좀 들립니다. 맞습니다. 축구를 또 우리 김정재도 해보셨으니까 수비를 골키퍼도 많이 하셨었고. 맞습니다. 언제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관중이 많으면 수비수 입장에서 더 부담이 크죠. 부담은 되지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담이 높아지지만 내가 왜냐하면 높아지고. 공격수는 골을 넣는 포지션이지만 골을 못 넣고 실수를 하면 욕을 먹잖아요. 반대로 수비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골을 먹으면 욕을 먹기 때문에 골을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으면 수비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더 긴장하기 마련이고 공격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수해도 자기가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김재현 기자의 체험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제가 기자협회 축구대회 골키퍼로 MVP 출신이라는 거. 개인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기억하니까 이렇게 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어떤 경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럼 관중이 없다는 건 또 우리가 보통 또 홈팀, 원정팀이 나뉘지 않습니까? 특히 원정 가면 또 부담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큰데. 크죠. 그런 영향을 또 여기도 미치겠습니다. 당연히 원정팀에게는 무관중 경기가 절대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 홈 어드밴테이지라고 하죠. 이 홈 어드밴테이지에는 홈팀에게 유리한 어떤 익숙한 환경도 있고 또 심판 판정의 미세한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홈 관중의 열정적인 응원. 이 부분이 원정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네. 축구에서 흔히 홈 관중을 12번째 선수라고 불러요. 축구가 네. 11명이서 하지 않습니까? 네. 12번째 선수라고 불릴 만큼 경기 결과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홈 관중의 절대적 어떤 열정적인 응원인데 네. 사실 유럽 축구장 가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응원 자체가.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건 경기장 안에서도 살벌하고요. 그러니까요. 끝나기 전, 끝난 후에도 엄청 살벌한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홈 관중이 원정팀 선수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데 무관중 경기가 되면서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홈팀과 원정팀이 공평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경기력이 약한 중하위권 팀들의 경우에는 홈 관중이 차지하는 어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B클럽들 아무래도 네. 경기력이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홈 관중에 굉장히 거칠고 이런 응원들이 원정팀 선수들을 좀 자극하거나 심리적으로 흔들면서 네. 경기 결과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홈 관중이 없다 보니까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불리한 환경에서 홈 어드밴티지 없이 하는 게 네네.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분석인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다득점 경기 오늘 그냥 이 무관중 경기 때문만이다. 네. 이 요인만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원인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다른 원인도 이제 BBC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수비 전술이나 조직력의 문제로 좀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7골이 남아 7골을 이제 리버풀이 먹었던 리버풀과 이제 아스톤 빌라의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선제 실점 같은 경우는 골키퍼 실수였고요.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수비수에게 어정쩡한 패스를 한 게 이제 빌미가 됐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실수 같은 부분들이 관중이 있었다면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이런 반론인 거죠. 그래요. 관중이 없어도 실수했는데 관중이 있다고 실수 안 하겠어요. 골키퍼니까요. 이건 네. 공격수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또 운이 좀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첫 실점은 골키퍼 실수였고 나머지 6골 중에 3골이 예. 소위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골키퍼 역동적에 걸린 골이었어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축구에서 기본적으로 경기 결과는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굉장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축구다라는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떤 통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리버풀이 7실점을 한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네. 골키퍼 실수, 그다음에 운, 불운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뭐 한 3골, 4골 보통 우리가 실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네. 실제로 메뉴 같은 경우도 토트넘에게 6골 내줬지 않습니까? 메뉴 같은 경우도 뭐 2011년에 맨시티 상대로 뭐 관중 꽉 찬 상태에서 6골 내주고 진 적이 있으니까 네. 관중이 있고 없고가 직접적으로 다득점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반론인데 이 역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결국 그러면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득점 경기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시즌 기간이 줄면서 네. 휴식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적었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훈련도 부족했고 또 피로도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또 다만 이 모든 팀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토트넘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 최근 뭐 한 2, 3주 사이 8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수단 뎁스도 굉장히 얇은 팀이고 휴식기도 짧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본선 갔고 매니저에서는 6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이 이론만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개정된 핸드볼 규정이에요. 올 시즌부터 개정된 핸드볼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팔에 닿으면 핸드볼이었고요. 수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성을 따졌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부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깨 위에 있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러면 웬만하면 의도성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핸드볼 페널티킥을 주거든요. 네, 예. 여기에 지금 비디오 판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래 말이에요. 이러다 네. 보니까 새 핸드볼 규정이 적용되면서 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페널티킥 핸드볼이나 그러니까. 페널티킥 그 비율이 지난 시즌 대비 한 22%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PK는 거의 그 포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집계를 되기 때문에 이러다 이 정도면 보니까 굉장히 큰 증가인데. 맞습니다. 다득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수비수 예. 입장에서는 뭐 크로스나 슈팅을 차단할 때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디오 판도 VAR을 통해 정말 현미경처럼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잡아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다득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네. 어떤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축구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 90분 동안 뛰어가지고 한 골도 못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세상에 이렇게 지루하고 비과학적인 스포츠가 어디 있냐라고 좀 폄하하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지금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국한한다고 한다면 네네.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어쨌거나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그 엄청난 지금 다득점 네. 행진 이거 참 일단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네. 리그에서 6골, 유로파리그 1골 기록하면서 7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도움 3개. 현재 리그에서 득점 공동 선두이고요. 이러면서 벌써 득점왕 후보로 유력한 후보로 지금 손꼽히고 있고요. 차범근 전 감독의 리그 100골 기록 넘어섰고 개인 최다인 한 경기 4골도 작성을 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부상만 없다면 정말 커리어 하이 역대 자신의 개인 통산 최고 기록을 분명히 찍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은 모리뉴 감독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시즌을 맞아서 골 넣는 전문 공격수를 손흥민 선수로 활용을 하고 일반 네. 이제 포처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수비 부담을 주지 않고 너는 골만 넣어. 예. 라인 내려오지 말고 위에 있다가 뭐 역습이라든지 어떤 배후 침투를 통해 네. 골만 넣으라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을 네. 모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올 시즌 분명히 부상만 없다면 손흥민 선수가 개인 최다 역대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가레스 베일 선수 이적한 가레스 베일 선수가 아마 A매치 휴식 이후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 시즌 모리뉴 감독의 계획에서 네. 주 득점원은 분명 손흥민 선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한준평 뭡니까?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제가 뽑아봤는데요. 전화위복? 네. 전화위복?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구계에 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가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위기와 기회는 돌고 도는 게 아닌가라는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제가 나름 좋게 한번 포장을 해봤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 네. 이거 좀 기억하고 네.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청곡. 네, 뭐 어쨌든 팬이 없는 스포츠는 사실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팬이 없으면 선수들도 지금 뭐 공격수 입장에서는 부담은 적어진다고 하지만 굉장히 사실 흥은 안 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중 없는 경기장에서 뛰는 건 굉장히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네. 의미에서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분위기의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제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피아노맨.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스포츠텔러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